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통계청 발표를 먼저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가계 금융복지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뭐 가계 동향조사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이제 이 시간에도 가끔씩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가계 금융복지조사와 가계 동향조사는 또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가계 동향조사에 보다 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익숙한 이유는요. 예. 일단 이게 그 조사가 더 오래됐고요. 가계 동향조사가 오래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예. 그래서 이제 매 분기별로 나오고 있고 지금 3분기까지 지금 올해 거는 3분기까지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4분기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가계 금융조사는요. 예.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건 1년 연간 발표군요. 예. 1년 단위인데 이제 중요한 이제 사실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 1년 단위로 하고 이거는 2012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2012년부터. 네. 예. 그다음에 내용 구성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가계 동향 조사는요. 예. 소득하고 지출만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반면에요. 예. 가계 금융복지 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 부분,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라든가 금융 부채. 예.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지표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예.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뭐 노인 빈곤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요. 예. 이런 것들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조사하는 게 많아서 연간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가계 동향 조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오는 거고. 예,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소득 조사를 분기별로 하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국 같은 경우도 주요 선진국가도 대개 1년 단위로 되게 하고 있어요. 소득 조사를요. 가계 소득 조사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제 그 허앵커 같은 경우가 만약에 3분기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소득하고 소비 지출을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희 3분기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7, 8, 9월 달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7, 8, 9월 달에 내 수입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 이제 그러니까는 뭐 월급 받는 분들은 그나마 좀 어쨌든 간에 월급 명세서가 되게 비슷하니까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출도 이제 그러니까 얼마 썼는가 되게 가계부 쓰면 되게 되는데 월급만 갖고 있는 저희 월급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3개월치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다 기록해 놓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또 일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변동성이 좀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요. 1년에 한 번 누구나가 다 한 번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신고 만약에 기타 소득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년 단위로 되게 소득 파악은 되잖아요. 전체적인 소득 파악이요. 그래서 연 단위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고 더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계 동향조사는 지금도 여전히 통계청에서는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가계 동향조사에서는? 1인 가구도 조사는 해요. 하는데 발표할 때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2인 가구 이상만 발표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조사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중이 적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가계라고 한다면 되게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되게 이게 형성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관습적으로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을 했던 거예요. 특수한 경우다. 그렇게 그렇죠. 본 거군요. 1인 가구니까.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30%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 조사할 수가 없죠. 그걸 빼게 되면 샘플이 굉장히 제한되니까요. 그럼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비농림 가구는 또 빠져 있습니다. 가계 동향조사에서는요. 비농민 가구요?
왜 그러니까 그러죠? 비농림 가구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도시 가구만 한 거예요. 농민 가구는 빼고 도시 가구만 조사를 했군요. 가계 동향 조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샘플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고.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한계를 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럼 1인 가구 포함해서 왜 발표하면 되지 않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안 했는데 만약에 올해부터 만약에 1인 가구에 포함해서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요. 지난해하고 완전히 흐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겠네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네요.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달라졌으면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비교한다는 게 뭐 부정확하겠네요. 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긴 달아야 되는군요. 이게 그렇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통계청이 목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과거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가계금융조사는 근데 그런 우려를 싹 해소시켜준다. 1인 가구 다 전체 가구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 동향조사보다는 훨씬 정확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가계 금융 복지 조사라는 게. 그 전문가들은 사실 이걸 더 신뢰합니다.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됐다는 게 그럼 2019년 자료가 발표됐겠네요. 그렇죠. 소득은요. 소득은 2019년 이게 이제 3월 달에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2019년 연소득이 이게 또 그다음에 이제 가계 동향 조사하고 다른 게 이게 연소득이 연간 발표하니까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연간 소득을 집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019년 연간 소득이 집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하고 부채는 이게 3월 달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 3월 달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계당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인 거고요. 소득은 뭐냐면 지난해 2019년에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올해 2020년 3월 기준이고 소득은 2019년 연간 기준인 거고. 자, 그러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올해 발표한 이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온 게요. 그래요? 일단은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지금 가계 소득 평균 증가율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증가율은 낮아졌다. 보니까요. 한 1.6%뿐이 안 올랐어요. 1년 동안에요. 뭐 이게 아마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저걸 겁니다. 체감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위 20%가요. 4.6%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한 3배 정도. 거의 3배 가깝게요. 반면에 상위 20%는 1.1%. 그러니까 평균보다 적게 올랐어요. 중간층은 2.1%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증가율을 이제 저소득층은 사실 조금만 올라도 변화율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하나 바람직한 거네요.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요. 연령별로 봤을 때 이제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가구들의 소득 증가율이 4.0% 나왔어요. 그래요. 이것도 높게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자리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종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3.9%. 그리고 특히 이제 고무적인 건 한부모 가구 있잖아요. 한부모 가구가 11.3%나 올랐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 정부 지원이죠. 이전 소득, 정부 지원 소득.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득 분배가요. 굉장히 역대 최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소득 분배를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될게요. 우리가 이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정부가 이전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전에 자기가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얻어낸 소득이 있을 게 아닙니까요? 순수한 자기 힘으로 얻는 소득.
예, 그걸 예. 이제 우리가 시장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소득, 예. 예.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뼈 아프네요. 예, 이게 개선돼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도 다 그래요. 복지국가로 돼 있는 서유럽조차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가 더 기술 진보의 혜택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예. 또 그다음에 금융 자산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는 게 우리가 전 세계적인 하나의 경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니까는 이거를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방치하게 되면 사회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많이 개선된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진위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진위계수. 예.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인데 0에 가까워서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워서 불평등한 건데요. 예.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요. 예. 정부가 개입을 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게 한 12% 정도 그러니까는 개선을 시켰어요. 예.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 개선으로 그래도 한 4%포인트가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꾸준히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OECD 평균보다는 한참 미달합니다. 16%가? 예. 그래도 OECD 아직 평균이 갈 길이 멀군요. 26%예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OECD 국가들보다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적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냐면 정부가 퍼부어줘가지고 개선한 거라 그러는데 아직 퍼부어 주는 것이 여전히 미흡하다. OECD 평균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낮다는 거 이렇게 정확한 이런 근거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들 고소득층의 수입 그 소득 증가율보다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더 훨씬 높았다. 3배 정도, 서너 배 높았다는 거. 그리고 65세 이상.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 많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65세 그렇죠. 이상. 이분들 소득도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거. 예. 실제로 노인 빈곤층을 보게 되면 지금도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43%가 넘어요. 빈곤층이요? 거의 절반이군요. 여전히 10명 중에 4명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많이 빈곤층이 모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요즘 뭐 코로나 시대 다들 어려운데 특히 저소득층 더 어려워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작년 얘기고 2019년 얘기고 혹시 18년도 그 자료도 기억이 나십니까?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득 분배도요. 2018년에 비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정책 효과가 개입하고 난 이후에 저건데요. 소득 분배도 그러니까는 개선이 됐고요. 18년보다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에서 16년 가면 잠깐 정체됐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었죠. 2016년에 가계 중에서요 90%가 상위 10%만 빼놓고 소득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좀 약간 악화됐다가요. 2017년도에 꾸준히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와중에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맞습니다. 지금 지표가 좀 엉망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이거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엔 저 재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정 적자 얘기.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우리나라 재정 적자 이거 너무 걱정된다. 다음 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최근에 OECD와 IMF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선진국 가운데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한 사실 그동안에 그랬는데 OECD가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제 나온 자료? OECD 보고서는 어제 나온 거고 IMF 거는 10월달 이제 이미 저기 나왔던 거였었고요. IMF도 그것도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근데 IMF는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전망 보고서, 이게 올해 전망 보고서예요. 네. 근데 이제 OECD 보고서가 이제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OECD 회원 국가하고 회원 국가는 아니면서 주요 국가라고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 대국들 있잖아요. 예. 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OECD 회원국 37개 국가 플러스 일부 주요 국가 합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예. 근데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1위고요, 여전히요. 성장률 1위. 예. 재정 수지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이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정도 빼놓고는 세 번째로 그러니까는 건전한 걸로 재정 적자가.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4.2% GDP 대비요. 예. 근데 미국은 15.4%입니다. 아하, 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1.1인데 미국은 마이너스 3.7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처럼 재정을 투입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한 5 내지 6%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예, 그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좋으면서 성장률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최소한의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1위를 했다는 점에서요. 이건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상반기 방역의 힘입니다. 그렇죠. 예. 방역의 힘이었었어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이 공은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IMF에서 이제 하나 재밌는 이제 내용이 나온 거는요. 예. IMF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 세계 선진국가랑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했는데 GDP에서 한 1%만 그러니까는 정부의 공공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GDP를 한 2.7%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아, GDP의 1%만 돈을 투자를 해도 2.7%의 결과가 나온다. 예. 아.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한 10% 증가시키게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일자리도 그러니까 한 2천만에서 한 3,300만 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이게 IMF에서 실증 분석해가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훨씬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IMF가 계속해서 뭐냐면은 쓸데없이 긴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긴축하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긴축하게 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지는데 예.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성장률이 그것보다 몇 배가 2.7배가 더 증가한다 이거예요. 아, 예. 그럼 국가 채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부채가 안 증가해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증가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분모가 2.7배가 더 증가하게 되면은 그 위에 부분이 그러니까 1%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훨씬 더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GDP가 지금 뭐 2,000조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2,000조라고 보고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1% 그러니까 20조만 투입을 해도 그러니까 2.7 곱하니까 한 50조 정도가 54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그렇죠. 아. 그러면 20조 채무가 증가하는 대신에 소득이 54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투입하면 빚만 내는 걸로 생각하는데 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IMF가 이게 그러니까 선국가하고 신흥국가 다 포함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 빚을 지면 국가 채무도 늘겠죠. 그만큼 늘지만 그 분모에 있는 GDP가 같이 느니까 더 큰 비율로 느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투자를 10%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팔아먹을 때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기업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IMF에서 뭐냐면 쓸데없이 긴축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쓸데없이 재정 건전성에 가다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악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주요 국가 발표한 성장률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가 나왔는데 1.8%로요. 예. 중국이 재정 적자가 얼마냐면 11.8%입니다.
재정 적자가 11.8%. 우리가 아까 4.2%라 그랬죠. 예. 우리보다 훨씬 높네요. 한 3배 가깝게. 수준 가까운. 예.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9.1%포인트나 증가해요, 올해요. 많이 증가했죠. 예. 우리는 한 4%포인트 증가하거든요. 지금 한 43.9%라 그랬나요? 맞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말에 전망하는 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투입해서 성장률 1.8을 만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럼 우리도 만약에 중국처럼 투입하면은 우리는 성장률 제가 계산하면 한 5 내지 6%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경제 관료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라든가 OECD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 보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요. 예.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지금 경제가 좋아질 게 아닙니까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선거에 유리한 사람들. 예? 자기들이 권력을 짰는데 유리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은 것이고요. 예. 언론이 더군다나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만약에 IMF라든가 OECD에서 굉장히 나쁜 보도가 나왔으면 아마 도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 보수 언론들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백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의혹이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죠. 굉장히 슬픈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예.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이거를 모든 국민은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정파적인 이유로 다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자, 지금 보면은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나오는 김에 지난 1차 때 한 대략 한 14조 정도, 2차 때 한 그 절반 한 7조 정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지원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3조, 4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3조요.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교수님 말씀을 분석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있잖아요. 미국에서 5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것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가 시속 게임을 한참 하다가 뒤늦게 이제 타협을 봤는데 9,080억 달러로 이제 그러니까 합의를 봤어요. 9,080억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1조 달러. 여기다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 1,000조 원. 그런데 이 중에요. 개인들한테 1인당이니까 600달러씩 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일부 초고소득자 빼고, 그렇죠? 아닙니다. 다예요. 다예요, 다? 전 국민? 다. 600달러씩? 60만 원, 한 70만 원 우리 돈으로. 근데 이 돈을요. 상반기 때 3월 달에 한 번 줬었어요. 그랬죠. 그때 얼마 줬었냐면은 1,200달러 줬었어요. 그래요. 그래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better than nothing 이런 이제 자조적인 말까지 영어로 표현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그래도 항상 낫다고 하면 그렇죠.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경기 부양 규모가요. 미국 GDP의 4.3%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GDP의 4.3%를 한 번에 풀어요, 부양을?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600달러씩 주는 규모가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한 3천만 명 좀 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19조 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근데 우리나라 1차 지원금 14조 3천억 원이요. GDP 대비 0.7%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홍남기 부총리나 김상조 실장이 전체한테 주는 건 공정성과 효율성에 맞지가 않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그럼 이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2번이나 이렇게 나눠주냐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얘네들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현금을 지원해주면 상류층은 이게 그대로 저축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돈이 안 돌고. 예.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표를 줬잖아요. 예, 무조건 다 쓰게 하는. 쓸 수 없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창조적인 해법이라고 칭찬까지 받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우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예. 미국 이 공정성, 효율성 얘기하려면요. 미국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예, 예. 예?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예. 참 깝깝합니다. 우리도 몇 달 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때 경험해 봐서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뻔히 결과가 다 나왔는데. 지금 수도권은 지금 사실상 3단계로 저는 진입했다고 보거든요, 거리두기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3단계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이제 충격이 큽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방역은요, 국민들의 자발적 협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